자,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. 네.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.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?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?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. 예,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.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딱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.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,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%와 싸웠거든요. 반전의 반전. 네, 국민 90%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, 그다음에 최진영, 예.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. 그리고 한학수 PD. 이분들은 정말 어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.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.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.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.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.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. 어떤 일부에서는. 근데 네. 예,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파였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그런데 어쨌든 와,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.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이. 그런데 일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. 네.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. 네. 그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.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. 그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.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뭐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.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, 저는 믿는 게 또 있죠. 다 친한 분이에요, 지금, 이분들이. 뭐, 그 친해도 1, 2년 관계가 아니고,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,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, 이분들을 믿어요, 그 신념을.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. 참여정부 때.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, 때로는 너무 심하다,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,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. 역으로. 네, 네.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. 그 중에 이제 불편, 부당, 중립 취하지 않겠다.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. 예,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.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. 네.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 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네,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.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.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
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거 네.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네.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,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.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.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?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. 그래서 그 박권상 사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불편, 부당한, 객관, 중립보도를 하겠다였어요. 그래서 그때 KBS에 정착된 게 여야를 정치적으로 1분 1분 다루는 거예요. 초까지 다 돼서.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그게 발전해온 과정이에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박권산 사장이 체제가 지나고 그 다음에 KBS 사장이 된 게 정현주 사장이잖아요. 지금 그 JTBC 뉴스룸의 포맷이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하려고 했던 포맷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뉴스가 보면 메인 1분 30초 끊어. 또 1분 30초 끊어. 그래서 이게 주제를 많이 쫙 열거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방송이 많은 소식을 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? 의제 설정을 못 해요. 그래서 의제 설정을 누구한테 뺏기냐? 신문에 뺏겨요. 그래서 의제 설정을 신문이 하니까 늘 방송이 종속 변수처럼 됐던 거예요.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셨는데 KBS 메인 뉴스에선 그걸 못 하셨고요. 미디어 포커스랑 시사투나잇을 만들어서 시사투나잇에서 의제 설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게 PD 저널리즘이라는. 그래서 그 PD 저널리즘이 지금 손석희가 추구하는 그런 호오를 가르고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우리 입장 있는 방송을 내보내겠다. 그래갖고 PD 수첩이 광우병까지 가게 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던 뉴스가 아니고 네. 심층 취재하는 건 PD들이 하는 그게 PD 저널리즘. 예, PD 저널리즘. 그거를 확립한 사람이 정기화 PD, 최승호 PD, 그 다음에 최진영 PD.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. 최진영 PD를 최문순 사장이 사장 될 때 우리는 최진영 PD를 했으면 했어요. 근데 본인이 자기 아니다. 지금은 최문순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최문순을 미셨던 최진영 PD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최진영 PD 등이 PD 저널리즘을 만든 거고요.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은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. 고집 엄청 세요. 한다 하면 하고. 그런 고집이 이제 뭐 그런 언론인을 만드는 건데.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요,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. MBC가 정상화되면 누구와 경쟁하냐? JTBC와 MBC가 경쟁합니다. 그래서 지금 JTBC를 능가하는 포맷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정찬영 PD가 되건 뭐 송일준 PD가 되건 뭐 이우호 국장이 되건 누가 되건 지금 이제 누굴 짜라잡으려고 하겠어요. 그러겠네. 네, 그래서 JTBC네. 예,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동해서 하나 네, 이야기하고 네. 싶은 게 우리 이웃인 김어준 팟캐스트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지상파들 중에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일 1위는 컬투쇼였거든요. SBS, 그 전에는 이제 MBC들이 MBC였잖아요.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 고정이었던 프로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MBC의 영광이 라디오 쪽에서도 무너졌군요. 그러니까 뭐 여성시대, 네. 싱글벙글쇼, 네. 뭐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. 네, 표준 FM. 그게 네. 정찬영 PD가 한 것들, 성공시킨 것들. 근데 네.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SBS로 옮겨갔는데 텐트폴 효과처럼 하나가 청취율 1위로 가면 고정시켜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하루 종일. 네, 네.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. 0.1% 차이로 2위예요. 김어준의 뉴스공장이. 근데 문제는 뭐 어차피 TBS도 지상파인 건 맞죠. 맞는데 문제는 이게 팟캐스트 중심 인물. 그 인물이 지금 사실상 1, 2위를 사실 간발의 차로 다투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이제 김어준 효과라는 거가 그럼 뭐냐를 좀 들여다보면 TBS가 유일하게 방송 장악의 뭐랄까요? 그 트라우마에서 비껴나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. 박원순 시장 효과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TBS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향력이 작을 수 있는데
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. 아무나 불러서 막 던질 수 있었다. 예, 저는 이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람의 머리라는 게요. 9년 동안 방송 장악하에서 방송을 만들면 그 머리가 완전히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. 예, 그러니까 SBS가 뭐 컬투쇼로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뭐 김영민도 SBS 라디오에 들어갔잖아요. 정봉준 이미 들어가 있고.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가 풀려야 돼요. 머리가 풀려야. 그래야 진짜 이렇게 창의적인 프로가 나오는 거죠. 정권이 바뀌었다 또는 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실감하는 부분이 그냥 우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. 네.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쩌는 게 있거든요. 기존 미디어들 뭐 인쇄매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파 정도에서 PD나 기자들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. 그때 그 마인드로도 안 될 거다. 지금 또 바뀌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제 언론 자유를 누렸던 그 마인드도 아니다. 바뀌었다.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상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상업성을 진실 보도로 만드는 상업성이 있어요. 이 방송 보면 재밌어요. 막 진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. 네, 네. 그러니까 진실 자체가 상업성일 수 있는데 온갖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널리즘을 표방해 오면서 거짓 보도까지 일삼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, 네. 그건 진짜 혁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교통방송이 일반 지상파 3사 중에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0.1% 차이로 쫓고 있어요. 이거는 사실 우리 여론조사로만 따지면은 결과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태. 네, 저는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MBC가 정상화되고 시선 집중이나 백분 토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선 집중은 유시민이 진행하면 됩니다. 백분 토론은 최민희가 진행하면 됩니다. 겸사겸사 계속 방송 이야기네요. 저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그쪽 전문가시니까 더 네.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, 없는데 네. 2011년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았고요. 방송사는 국정원의 뜻대로 따랐다.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. 네. 어쩌면 사실 뭐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기 입 아프시잖아요. 아, 그것들이 다 그랬었구나.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랬었구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.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견제예요. 이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건 박원순이니까.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 당선이 됐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바늘로 콕 찌르는 느낌이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끈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말지가 1986년 9월에 말지 특집호 보도 지침을 냅니다. 그래서 그 보도 지침을 낸 게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전두환 군부를 몰락시킨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. 그 보도 지침이 이명박 시대에 이게 부활한 거죠. 악의 부활. 네,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제일 실망스러운 게 그때는 그래도 보도 지침이 있을 땐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잖아요. 그리고 어쨌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절이잖아요. 방송국의 태도가 더 실망스럽더라. 그렇죠. 오다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는 유명한 언론인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. 네. 김재철이 조인트 가입했다는 것은 정설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뭐 네. 박문진 이사장이 증언한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면 잘리는 언론인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. 이명박근혜 시절에. 왜요? 손석희도 잘렸고. 아니 그런 이제 일반 출연자들 말고 네네. 그 경영진들이나 뭐 최소한 보도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서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우리 사람 뽑아라. 그거를 잘했다는 거죠. 애초에 뽑을 때 우리 사람으로.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하지 않을 놈으로 뽑아 올려서 무조건 말 듣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. 근데 이제 김재철은 자기가 MBC 출신이고 그 후배들 다 아는 후배들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MB가 저렇게 초창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거는 뭐 때문이지? MB는 어떻게 생각할까? 제 생각이 아니라. 저는 당연히 MB가 정치 못해서 폭락했다고 생각하는데 MB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. 내가 방송 장악이 너무 늦었다. 왜냐하면 김재철이 MB가 집권한 게 2008년부터잖아요. 2008년 2월 25일. 그런데 김재철이 막 이 사람들 쫓아내고 막 이러기 시작한 게 2010년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광우병 촛불이 결정적인 걸 제공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.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정권이 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요. 그거 맞는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고 김재철은
자기 이제 후배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후배들을 자르겠어요. 응? 그 아무리 자기가 출세를 하고 싶어서 사장이 됐다고 해도 어제 이게 다 아는 후배고 얘가 어떤 거고 아내가 누구고 애가 몇이고 다 아는 처지 쉽지 않잖아요. 이게 쉽지 않아서 잘 못해서 인사를 탕평한 거잖아요. 탕평. 그랬더니 불려가서 조인트 까인 거. 그게 변곡점이거든요. 맞을 수도 있구나. 그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김우령 교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. 그때 박문진 이사장? 네, 박문진 이사장 이제 저하고 같이 방송위원회 했거든요. 물어볼 게 이거예요. 그게 진짜 조인트를 물리적으로 까인 겁니까? 입으로 욕 먹었다는 뜻입니까?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. 어떨 것 같아요? 말로?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.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이면 엄청 아프거든요. 군대 있을 때 엄청 까여요. 이게 군합발로 까이면 거의 죽어요. 그 말로 까인 것이다? 그런 건 이제 약간 어떤 형용하다 보니 가서 엄청 질책을 들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? 근데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. 제가 너무나 궁금해요. 왜냐면요. 정말 의외의 일들이 많아요.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, 진짜. 국회에서 보좌진을 진짜 때린대요. 조폭이지. 정치인이 아니죠, 그거는. 아니, 근데 그게 실화래요. 그렇구나. 그래갖고 나는 진짜 조인트를 맞은 게 아닐까. 네. 네,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꼭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는 이야기긴 한데. 네. 참 진짜 민주주의 어렵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뭔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좀 반강제로 좀 밀어붙이고 뭐 이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속 터지겠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보다 더 하신 분이 방송에 나오면 제가 자제를 시켜요. 이건 법과 제도와 절차가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저도 속 터지는 거예요. 기존의 정치인분들 보면 어떻게 이것 좀 빨리 좀 진행 안 됩니까?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잡아놓고 유죄 판결 받는 데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다 지나가게 생겼다.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. 그게요. 이게 욕먹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측면에선 절차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촛불혁명 시절에 많은 분들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더디기 걸리고 힘드니까 박정희 들어오듯 국민들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단죄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영화들 천만 들고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영화들에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가 통해야 인기를 끌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승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. 근데요, 제가 또 재뿌리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혁명을 해도요, 결국은 정부를 세우려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. 뒤집어도.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지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.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하하, 죄송합니다. 인내심. 반값 등록금 보도 같은 것도 사실은 낙수물이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바위돌이 깨진다 이런 것처럼 네. 반값 등록금이든 뭐 무상급식이든 간에 일단 복지 부분도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걸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반값 등록금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진다고 봤던 것 같아요. 네.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. 물론 이것이 이제 선거 때 있어서 뭐 야당의 공약 같은 부분도 관련돼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했겠지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언론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야당이 주장하고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를 비교 분석해주면서 보도를 하면 만드는 거거든요. 그 비교 분석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언론이. 요새요.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토론 보시면 그 양상이 뭐냐면 우리 당 쪽 패널들은 적폐청산에 왜 적폐가 청산돼야 되냐?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청산해야 되냐를 조목조목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패널은 케이스별로 얘기하자 그러면 화내세요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면 우리 쪽이 다 맞기 때문에. 그렇겠죠. 판이 네. 벌어지면. 네. 그쪽은 이제 디테일의 바보들. 뭐 그렇게 되는.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정치 공세만 네.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정치 공세의 끝이 뭐다? 지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.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정기이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네. 어목하던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언론인으로서 이런 분들이 공영방송에 사장을 하면 좋겠다까지는 뭐 사람들 생각일 텐데 네. 사실 좀 너무 공영방송일 때의 느낌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화살을 쏘는 곳이 현 정권이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
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말년에 가면은 진보 쪽 언론이나 공영 방송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점만 꼬집어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이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측면이 좀 사실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방송 외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저에게 물으시는 건데, 저는 믿는 게 또 있죠. 다 친한 분이에요, 지금 이분들이. 뭐 그 친해도 1, 2년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20년 정도 같이 쭉 이렇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는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왔던 분이라 이분들을 믿어요, 그 신념을. 그런데 저도 되게 섭섭한 게 있었어요. 참여정부 때. 물론 우리도 뭐 보도협조 요청 이런 거 안 했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, 그리고 그 심하다고 느끼면서 조중동 프레임에서 너희들도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토론도 많이 했고, 그들은 저를 노빠라고 욕하고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방송 장악의 쓴맛을 이분들이 온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적어도 최승호 PD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방송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 대통령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. 역으로. 네, 네.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. 그 중에 이제 불편, 부당, 중립 취하지 않겠다. 진실과 정의,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. 예,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. 그거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 손석희 저널리즘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 이런 거였어요. 네.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갖고 똑같이 보도한 이런 개념 말고 피상적으로 겉만 핥는 뭐 이런 식의 보도 말고 실제로 왜 그게 이루어졌는지 팩트체크란 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나온 네,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런 관점 있잖아요.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네. 기계적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 중원디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거 네.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것도 같은데 네.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또 까먹어서 그런데 땡전 뉴스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, 권력의 시녀로서 기능했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. 그게 거의 90년대까지 쭉 방송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그 방송 민주화 투쟁을 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도 방송은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. 그런데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누굴 임명했냐? 박권상 사장을 임명했죠. 그래서 그 박권상 자, 지금 MBC 사장을 공모 중인가 보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뭐 최승호 PD가 출마를 선언했어요. 네.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.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? 사장은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니면 마인드가 중요한 걸까요? 저는 최승호 PD는 다 잘할 것 같아요. 예, 다 잘할 것 같고 이분이 또 잘하는 분이죠.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탁 꽃이 된 거는 황우석 때예요. 황우석 때 정말 MBC가 진실과 정의,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 90%와 싸웠거든요. 반전의 반전. 네, 국민 90%와 싸우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런데 그 최승호, 그다음에 최진영, 예.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었어요 그때. 그리고 한학수 PD. 이분들은 정말 어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들이신 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확인했어요. 최문순 사장도 대단했어요 그때. 왜냐하면 이게 황우석 사태가 너무 그 파장이 크니까 저도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임에도 무서웠어요 솔직히. 줄기세포의 신화가 그냥 막 우리 사회에 그냥 막 상식처럼 돼 있고 황우석이 영웅인데 그냥 그 연구만 중단시키면 되지 줄기세포가 없는 그 밑바닥의 진실까지 파헤쳤을 때 맞아요.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냐,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을 때 허탈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서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.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. 어떤 일부에서는. 근데 네. 예, 그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그때 황파였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그런데 어쨌든 와, 아주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서 줄기세포가 없다는 걸 황우석에게 실토하게 만들더라고.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이. 그런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
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대요. 네. 사장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. 네. 그 다음에 30일 날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을 압축한 뒤에 네. 최종 후보자 3명이 다음 달 12월 1일 그 문화방송 사옥에서 정책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한대요. 그 다음 이게 인터넷에서 생중계도 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음 달 7일 박문진